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4선의 진영 박영선 의원을 지명하는 등 7개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양우 전 차관, 통일부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는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여당은 경험과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된 인사라며 새로운 활력을 기대했지만 야당은 자기 사람 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극장업과 영화 유통 독과적 비판을 받아온 CJ E&M 사회이사여서 대기업의 영화계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화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6명에 대해 6개월간 재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위를 통보받은 다른 법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 배부됐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법원과 경찰은 동선과 안전대책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각 대학에선 수강 신청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해지면서 수강하게 해달라고 교수에게 빌거나 수강을 돈으로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이 과목을 축소해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박영선, 진영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전직 관료와 학자들이 두루 입각하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입각하는 현역 의원은 2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민주당 4선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역시 4선인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입각을 위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의원은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내정됐습니다. 학계 출신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북정책의 수장인 통일부 장관 후보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장관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은혜, 강경화, 진선미 장관, 장관급 인사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들어오며 여성 장관은 5명, 비율은 26%를 유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여성 장관 30%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7개 부처에 이르는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이후 최대 폭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안으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새 진용 꾸리기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뉴스 시작할 때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개각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은 경험과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된 인사라며 새로운 활력을 기대했지만 야당은 이번에도 자기 사람 심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지방 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에서도 적시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0수년간 노력해온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한 단계 매듭을 지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 제의를 받은 진 후보자는 이번엔 정치를 떠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벤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 고려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 참사에 책임질 장관들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자리는 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을 임명하면 내년 총선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 기승전 총선 승리라는 정부 여당의 전략에 맞는 선거 공정 관리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개각이다. 바른미래당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희망자의 바톤 터치에 불과하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행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활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지낸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돌아오는 만큼 여당은 이번 개각을 넘어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향해 달릴 태세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전문가 후보자에 대한 깐깐한 능력 검증은 물론 정치인 후보자도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청문회 전국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 그런데 신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박양우 전 차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 CJ E&M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문체부 수장이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양우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 분야 요직을 거친 관료 출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차관을 지낸 뒤 중앙대 예술경영학 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미술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맡았고 현 정부 출범 뒤에는 문체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 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영화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CJ E&M 사회이사와 감사를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CJ E&M이 극장업이나 영화 유통을 독과점한다고 비판받아온 만큼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대기업 영화계 지배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97%를 3대 극장 체인이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중에 한 기업의 사회이사가 장관이 된다는 게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유감이고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인선을 철회하십시오. 이에 박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후보자인 만큼 잘 준비한 뒤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에 대해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영화계가 철회 촉구 성명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예고한 가운데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직 판사는 모두 6명입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임성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미 현직을 떠났거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법관들은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 6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달 동안 일부 법관들은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머물도록 지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할 판사들과 같은 건물에 근무할 경우 언제든 마주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사법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볼 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재판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위를 통보받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는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나머지 50여 명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해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오는 11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붙였습니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한때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영장 전담 출신 판사들이 정은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직접 수사 기밀을 복사하는가 하면 암호를 건 기밀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창호 조희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을 빼돌렸고 이는 법원행정처로 전달됐습니다. 직원들 눈을 피하려고 직접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 명단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문건에는 대법원을 뜻하는 영문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 등을 평소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렇게 보고된 수사기밀이 정은호 게이트 당시 피의자 신분인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관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내부 규정과 업무 관행을 따라 보고했을 뿐이라며 재판 개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이번 기소와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9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며 김경수 지사 판결과 이번 기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의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참고자료 형태로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이 배부됐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대강당. 전두환 씨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자리는 65석뿐인데 80명이 오는 바람에 추첨해야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주범이 드디어 이제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5.18을 직접 겪은 노인부터 학생까지 재판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랑 지금도 많이 상처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죄를 해서 어느 정도 위로라도 받는 것이 이번 재판의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과 경찰은 전 씨 출석에 대비해 동선과 안전 대책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씨가 법정에 나오는 건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달 만입니다. 5월 단체들도 전 씨가 반성하고 참여해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과 망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전두환을 재판장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각성을 하게 하는 또는 왜곡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반 광주로 내려올 전 씨가 법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을 처음 접견하고 경호원과 가사 도우미 등은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단을 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다른 변호사 4명과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다음 재판 준비와 보석 조건을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택에 근무하는 경호원과 가사 도우미 등 13명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조건 허가 변경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재소환을 앞두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YTN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주차장에서 걸어 나옵니다. 환경부 표적 감사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전직 장관님이시면 최소한 저희가 입장을 더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검찰 소환에 대비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겁니다. YTN 취재진이 청와대 관여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표적 감사도 계속 진행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상황 없으세요?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십니까? 앞으로 국민의 인사권이 없다고 해주셨잖아요. 지금 채용 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장관님께서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죠, 장관님. 층수를 착각해 계단에서 벗어난 김 전 장관은 사무실 방향을 알려주자 갑자기 취재진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달려듭니다. 장관님 한층 위이세요. 찍지 말라고. 급기야 YTN 취재진의 휴대전화를 잡아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김 전 장관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거친 반응만 보일 뿐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마약과 성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클럽 버닝썬이 이번엔 조직적인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클럽과 지역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버닝썬 수사에 착수하며 가장 먼저 그간의 회계 기록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찰과의 돈 거래 등 유착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건데 여기엔 탈세 계획까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매출 신고를 빼면 줄일 수 있는 세금 액수를 결산 기록에 일일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또 평소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원래보다 가격을 싸게 적은 별도 메뉴판까지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여서 당장 탈세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과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탈세 부분도 확인 중이라고. 이런 가운데 경찰 유착설과 관련된 증거도 나왔습니다.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모 씨 자택 근처 CCTV에서 경찰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지난달 경찰이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한 직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까지 사퇴 논의를 위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뇌물 전달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 이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빅뱅의 승리가 오는 25일에 입대합니다.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서 운전병 특기자로 응시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선 결과와 상관없이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YG 측은 승리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7일 시험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자 중간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하더라도 포기를 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투자업체 대표가 피해자 추산 1,200억 원을 챙겨서 달아났다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예인 등을 불러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인물로 뽑혔다고 하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한 대형 행사장입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매주 3%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한 모두아 크라우드 사업 설명회에 각지의 투자자가 모인 겁니다. 유명 연예인의 축사에 앞으로보다 지속적인 확실한 암호화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많은 투자분들 꿈을 이루며 공중파 서바이벌 프로그램 입상자가 속한 유명 걸그룹의 공연, 팝 바이올리니스트와 소프라노 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K스타 오디션이라는 이름의 자체 서바이벌도 진행했습니다. 각지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는데 유명 가수와 아이돌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선 사갖고 VIP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공연도 보고 왔다 하고 이런 말 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 돈에 아파트 담보에 모든 보험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퇴치받아가지고 얻는 거예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잠적한 대표는 지난해 말 한 민간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실적은 투자자 모집에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위원장이나 단장들이 소개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격이나 어떤 그런 걸 믿고 저희가 드리는 거죠.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비대위 측도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기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수익률 20%를 보장하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P2P 대출업체 대표 33살 주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개인 간 온라인 금융거래인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6,8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6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지내던 환자들을 흉기로 찌른 뒤에 투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원생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은 0시 10분쯤. 울산 울주군의 양로원 2층에서 77살 A씨가 함께 지내는 4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 난동을 부린 A씨는 2층 좁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흉기에 변을 당한 4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목을 잡고 와서 불러가지고 지원시키고 112 신고하고. 지난 2006년 양로원에 들어온 A씨는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약간의 그전부터 이런 다툼은 있었다. 그에 대해서 서로 실강해하는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양로원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계 투쟁을 접은 지 나흘 만에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참여율이 80%대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원화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71곳 중 83%인 473곳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현대, 돌샘, 럭키 등 6개 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송파구 현대유치원은 2017년 예산 편성에 매달 500여만 원을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의 명목으로 반영해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지급했고 한유총의 기부금으로 132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경영난을 겪던 사립이 공립으로 전환해 문을 열거나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식에 온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놓지 못합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반에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 반으로 두리번거립니다. 지난달까지 사립으로 운영되던 이 유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60억 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뒤 첫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원화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치원이라 학부모들은 기대가 큽니다. 네, 공립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좀 없어져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이렇게 직장맘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공립 유치원 수요에 맞추기 위해 2021년까지 이처럼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0개 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꿉니다. 2021년까지 국공립 지원율 40% 달성을 위해 병설 유치원 증설과 함께 사립의 공영형 전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80%가 사립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유아교육이 저는 의무교육으로까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오는 12일 개원합니다. 설립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조합원으로 나서 살린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추진되는 등 사립유치원 사태로 홍역을 치르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선 동탄 신도시에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성훈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추진위원장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립 유치원 파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립 유치원 파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명품 가방 그리고 뭐 성인용품 등을 구입했던 유치원의 소재가 동탄이어서 특히나 이 동탄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원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아버지로서 그 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일단 먹거리로 아이들에게 장난을 쳤던 것 자체부터 너무나 화가 났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바꿔야 되겠다, 목소리 높여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직접 유치원을 운영을 혹은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외에 또 특별한 계기가 또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동탄에서 10월 중순에 그 동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예. 이제 집회도 하고 저 기자회견이나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고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저희가 지치는 상태가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찾았던 것이 공동육아였고 거기에 좀 발전된 것들이 협동 어린이집 어차피 유치원 비리 때문에 시작을 했으니 유치원을 한번 설립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예. 국회 혹은 정부에서 좀 나서주길 바랬는데 정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육아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 지금 이제 협동조합 유치원까지 오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협동조합 유치원 혹시 추진위원회에는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사실 조합원은 모집이 불법이라서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는 10명이고요. 예. 저희 뒤에서 일을 같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해 주신 분은 14분이어서 총 24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24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도 한번 협동조합을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간략히 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말 간단히 얘기하자면 조합이 유치원이라는 걸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조합원이 주체가 학부모가 되는 거고요. 예. 그 학부모들이 이제 유치원의 주체가 돼서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유치원입니다. 예. 그럼 조합을 통해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협동조합 유치원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금 그 유치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유치원 설립하기 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사회적 협동조합 서류 검토 1차는 완료되었고 2차 서류 접수 대기 중이고 교육부 인가만 나면 저희가 이제 유치원 설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예, 교육부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를 위해서 서류 검토가 또 우선 돼야 되는데 1차 네. 서류 검토는 끝난 상황인 거군요. 네, 1차 서류 검토는 완료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내년 3월에는 개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합원이나 유치원 원장 또 교사 모집 등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제일 힘들었던 건 저희가 공간을 받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건물 임대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져서 건물을 받고 싶었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예, 공간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공간을 이제는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유치원 뭐 교사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아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나 뭐 유치원에 대한 모집을 하는 건 불법이고요. 예. 저희가 인가 절차가 5월 정도가 마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가 절차 이후에는 뭐 교사를 모집을 할 테고 또 유치원 원장을 또 채용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내다봤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운영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원칙은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장난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쓰는 거고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밖에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가장 큰 기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유치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무엇보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는 의도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함으로써 직장 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로 이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운영에 대한 참여에 대한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꼭 맞벌이 부부는 참여를 못한다, 맞벌이 부부는 참여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방향들로 뭐 국공립의 대안으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렇게 롤모델이 돼서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훈 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갑자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미세먼지가 며칠째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치권도 비상이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노란 먼지에 갇혔습니다. 날도 따뜻하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먼지가 끼는 거야. 갑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계속 일주일 기상관측일에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미세먼지. 중국 측하고 그 양자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그 실무선에서 쭉 그 논의를 해온.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 폭탄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목이 따갑고 눈도 아프고. 서울의 대기 환경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이 미세먼지의 농도도 크게 높아져 코에서 먼지도 많이 묻어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사흘째 계속되는 스모그 현상.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폐포에 침착하게 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갑으로 얼굴을 지금 이렇게 한번 닦아볼 경우에 지금 이 정도로 시커멓게 묻어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인 97만 톤으로 줄여서 미세먼지 농도를 안전한 농도 수준인 50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는 고농도시에 저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저감하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3당 원내대표들이 긴급하게 회동한 것은 지금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사안 외에 다른 사안은 네,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여성 차별 대우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여성의 날을 맞아 정상연애 중심 사회 의문을 제기하는 이른바 탈연애 선언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미투 운동에 물꼬를 튼 서지연 검사를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또 지난 1월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이신 고 김복동 할머니를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성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성평등 사회가 남녀 구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서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가겠습니다. 또 좀 모른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캄보디아.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마음이 또 팔팔해진다. 사랑 박을선. 네,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영화죠. 영화 칠곡 가신 아들 김재환 감독 만나볼 텐데요. 이 교양국 PD 출신으로 사회 문제 등을 짚은 영화를 만들었고 또 자신의 목소리도 소신 있게 내고 있습니다. 김재환 감독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칠곡 가신 아들 제목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가시나라는 이유로 네. 가장 험난한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가시나라는 이유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교육적, 정서적 그런 자원을 아들 몰아주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이제 받아오신 분들이고 네. 지독한 노동이 시달리셨고 그래 뭐 가시나라는 이유로 교육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는데 네. 우리가 칠곡 가시나들이라 어쩔래 이런 뭐 가부장제에 맞짱 뜨는 듯한 뭐 그런 제목.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시나라는 말을 오히려 쓰면은 여성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쓰는데 반어법으로 좀 쓰는 표현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주인공 씨 할머니들이 감독님 위해서 어떤 이렇게 패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할머니들하고는 좀 많이 친해지시고. 할머니들의 사랑을 먹고 살았죠. 제가 3년간. 네, 할머니들의 반장 할머니의 단축 번호 2번. 네, 손주들 제치고. 네. 툭 하면 전화하시고 할머니들과 지난 3년간 정말 뭐 아름다운 동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를 이제 만든 다음에 제가 해운대에 회 먹으러 가자고 할머니들 계속 꼬셨어요. 예.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걸로 꼬셨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모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오셨어요. 근데 네, 감독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 보면은 요도 이쁘고 조도 이쁘다. 우리 감독 참 참하네. 돈 많이 벌고 보자 돼 있어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커피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이 타주시는 커피를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한 것보다는요. 네. 할머니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먹거리가 있습니다. 맥땡 모땡 골드라는 그런 어떤 회사의 커피 제품인데요. 노란색? 네, 노란색이죠. 황금색인데요. 네. 어디를 가든 그걸 타주세요. 뭐 어떤 댁에 가도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한 분은 물을 끓이고 있고 한 분은 그걸 타고 계시고요. 시장을 돌아다녀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역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들이 어떤 감사패를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할머니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할머니들이요? 네. 사실은 근데 감사패와 함께 제가 또 받은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저한테 돈을 모아주셨어요. 20만 원을 모아주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뭐 CGV한테 돈의 목적은 돈의 목적은 네, 우리 감독 뭐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할머니들의 뭐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굉장히 개봉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할머니도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다큐 만들고 아마 출연자들에게 돈 봉투를 받은 건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좀 성적이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놀랐어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네, 놀랐는데요.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놀란 것보다 네. 지난 뭐 지금까지 네. 2만 명이 넘은 한국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 보러 오시는구나. 칠곡 가신 아들보다 훨씬 재밌고 의미 있는 좋은 독립 영화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안 보러 오세요. 그러면 반대로 왜 안 보러 오는 걸까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걸까요? 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가장 보기 힘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게 고기도 먹어본 분이 고기 맛을 아신다고 보면 재밌거든요. 흠뻑 빠지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이렇게 박탈되는 이런 또 멀티플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 얘기 잠시 뒤에 여쭤보고 칠곡 가신 아들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관객들에게 아직 못 보신 관객들에게 앞서 왜 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영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화의 매력은 뭐 할머니들 미모에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네. 칠곡 가신 아들은 셜리 댄스의 칠곡 할머니 버전이라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설렘이 이제 찾아오면서 새로운 모험에 시작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뭐 영화 평론가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칠곡 할머니 버전의 써니라고.
유쾌합니다. 네. 저희가 논일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주기 때문에 그런 통쾌함을 그럼 느끼실 수 있을 구체적으로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영화를 통해서 좀 바뀌셨어요? 영화를 통해 바뀐 것보다 네. 저는 기존 미디어에서 노년을 다루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있어요. 예. 두 가지 렌즈로 노년을 바라봅니다. 네. 하나는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회고적인 존재로 노년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죽음에 사로잡힌 존재로 노년을 묘사를 해요. 그 두 가지가 해야 시청률도 나오고 먹힌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발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거밖에 없나? 내가 본 노년은 아닌데. 그리고 칠곡에서 만난 이분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설렘을 먹으면서 오늘도 어떻게 재밌게 놀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노년도 있는데 미디어가 너무 획일적인 어떤 노년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미디어나 어떤 이런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영화를 좀 만들게 된 건가요? 아니요. 계기가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계기요? 네. 그냥 계기는 효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이야기라서 그런데 운명적으로 할머니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출근길에 김사인 시인이 진행하는 시시한 다방이라는 시 팟캐스트가 팟캐스트? 네. 예. 근데 이 표정은 제가 전혀 시를 이렇게 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 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네. 할머니들의 목소리로 카랑카랑한 그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시는데 제 가슴이 다 꽂혔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곡에 가게 됐고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정을 처음에 영화를 만들자고 이제 출연 제의를 했을 때 할머니들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할머니들 영화가 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네. 거의 90이 다 되셔서 태어나 처음으로 본 영화가 칠곡 가시나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영화관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 본인들이 출연한 영화가 인생 첫 영화인 건가요? 인생 첫 영화고요. 영화관 예. 자체가 첫 경험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이제 함양에서 네. 우리 할머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했는데 거기에 150분의 할머니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네. 영화관이 다 처음이셨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공간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일생의 처음인 사실 공간일 이런 수 표현이 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좀 영화밖에 볼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문화 관련해서.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노년층의 또 어떤 시각을 담고 있군요. 새로운 얘기를 오늘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들이 두 번째 본 영화도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예요. 말모이. 정부 1930년대생이신데 네. 소학교 4학년까지 이제 다니셨는데 한글을 그러니까 영화로 말하면 모르세요. 유해진 씨의 딸 순이 역할. 그죠? 예, 그 순이 역할. 80여 년 지난 모습인 거죠. 구구단 아직도 일본어로 외우세요. 한글을 모르시고. 네. 지금 아마 이 YTN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독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다 맞장구 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아침 드라마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내신 건가요? 네. 제가 3년간 할머니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저는 KBS가 그렇게 소중한 채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KBS는 정말 절대적인 채널이거든요. 할머니들에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없어요. 네, 태어나서 공영방송을 영화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태어나서 영화가 처음 이 칠곡 가시나들일 정도 상황이니까 KBS는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TV 소설 KBS 1TV에 있던 거를 2TV로 보냈어요. 네. KBS가 전형적으로 쓰는 분식 편성 수법입니다. 1TV에서 바로 없애면 욕먹을 건 일단 2TV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녁 1위를 재방송 트는 걸로 없애버렸어요. 근데 전국의 할머니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무한도전 중단한다 그러니까 댓글 10,000개 달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할머니들은 댓글 다실 수도 없고 항의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거대한 덩어리가 있는데 시청자의 덩어리가 예. 표현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댕강 그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 아침 드라마를 잔인하게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게 OTT, 글로벌, 신성장 동력. 예. 글쎄요, 이건 지난 20년간 어떤 방통위원장도 모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약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중에 한 축을 잃어버렸는데 방통위원장 침묵이에요. 네. 이호성 방통위원장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얘기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번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어떤 고령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런 미디어 환경에 소외되어 있던 것들을 좀 대변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KBS한테 2월 28일까지 아침 드라마를 마침 교양을 만들던 그 어떤 아침 시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영화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띄우기 위해서 아침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 드라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KBS가 침묵을 지키길래 제가 KBS 앞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KBS 아침 드라마 폐지를 규탄하는 항의하는 전국 할머니 대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 환경에 어떤 소외된 노년층, 고령 그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복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조금 시청 환경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또 이런 책임까지 짚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크린 독과점 얘기하셨어요. 이른바 이제 퐁당퐁당 상영 때문에 이제 이른바 보이콧을 하신 건데 그것도 한번 배경을 직접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제 제가 만든 영화를 멀티플렉스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극장이 하나도 없이 개봉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어찌 배정을 하든 사실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같은 날 개봉한 CJ CGV 아트하우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7곡 가신 아들과 제작비가 동일하고요. P&A 비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사면은 저희 7곡 가신 아들이 훨씬 많이 했고요. 그런데 스크린 배정 표를 받아 보니까 2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일 텐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입장문을 내게 됐는데 모욕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모욕적인 그런 다큐란 장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상업 영화, 유명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아닌 영화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입장문을 밝히기 전에 CJ CGV의 대외 협력팀으로부터 제 배급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스크린 왕창 열어줄 테니까 입장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정한 돈을 제의받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전 돈을 벌겠죠. 하지만 그 스크린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바하라든지 극한 직업의 스크린을 빼서 저에게 줄 거 아니거든요. CJ가 투자한 작품에서 스크린을 뺄 게 아니고 작은 영화, 중급 규모의 다른 배급사나 투자사들이 한 영화에서 스크린 조금씩 빼가지고 저에게 주겠죠. 그걸 모아서 저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이 산업에서 스크린은 곧 돈인데 글쎄요,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저는 잘 먹고 CGV라는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냥 양심을 팔라는 제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CJ CGV는 제한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에 나서실 예정인가요? 지금 보이콧 수준에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정도 입장 표명으로 저는 그냥 보이콧을 했죠. CGV에 뺨을 세게 때리고 그냥 끝을 낼 생각이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난 열흘 동안 잡혔던 인터뷰라든지 방송 홍보를 위한 출연도 다 취소를 했거든요. 왜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CGV 아트하우스 그 영화 저와 사실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언급을 했던 그 영화 분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고 왜냐면 그건 CJ CGV랑 관계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제작자분들에 대한 제가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출연을 모두 거절을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스크린도 정리가 됐고 하니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의 이제 어떤 이런 현실이나 고민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침 박양호 전 차관이 문체부 장관 내정되면서 영화계가 비슷한 문제로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문제죠.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 영화계가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매출의 97%를 3대 극장 체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 사회이사가 장관에 내정이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계 입장인데 감독님은 여기에 대해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연결되긴 하는데요. 제가 저는 이제 한 번도 제가 영화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본 영화계를 보면
글쎄 박영우 내정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 관리를 맡겼구나. 그래서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 관리자라는 직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명을 해내야겠죠. 그 고양이가 채식주의자 고양이라고 증명을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뭐 이 정도는 조건을 내걸어야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5월까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런 어떤 법률을 기필코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뭐 공언을 한다든지 네. 만약에 통과 못 시키면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 정도 결기는 보여야 그 고양이가 그래도 아, 채식주의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줄 수 있을 텐데 네. 글쎄요. 지금, CJ의 트로이의 목마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지금 일단 일부 영화계에선 오늘 저희 나간 보도 내용을 보면 인선 철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청문회까지 좀 갈까요? 청문회 당연히 가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침 이제 스크린 독과점 얘기를 하던 차였고 또 네. 오늘 마침 또 장관 인선이 있어서 혹시 감독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글쎄요. 그러니까 영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글쎄요, 뭐 영화를 몇 편 만들었을 뿐이지 저는 아무 교류도 없고요, 그분들과. 근데 제가 본 이 영화판도 네. 방송판만큼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글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민주당 측에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해찬 대표 네.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글쎄요,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강행을 하는 건 반칙이고 오만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워낙 거칠게 표현을 하셔서 그동안은 어떤 그 말씀하신 영화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뭐 큰 틀에서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이 자백이란 영화의 또 프로듀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는 2014년에 개봉을 했었나요? 3년? 2016년. 2016년에 네. 개봉을 했고 사건 자체가 2014년이었나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2013년이네요. 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이제 영화를 프로듀싱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그 영화는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탐사 보도를 해오던 뉴스타파라는 멋진 매체가 있었어요. 네. 그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네. 이제 영화라는 걸로 재탄생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이슈가 포기할 수 없는 이슈라는 것들을 이제 사회에 어떤 공헌한 그런 거죠. 네. 최승호라는 훌륭한 저널리스트의 불굴의 집념 때문에 사실 탄생된 영화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방송을 했던 것들도 이걸 큰 틀에서 한번 이제 엮어보고 모아볼 때 네. 사회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게 영화라는 매체도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백 뭐 최근에 그 결과가 그 판결들이 네. 쏙쏙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뉴스타파의 탐사 보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면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 혹시 다음은 어떤 문제를 좀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세요? 다음 작품 계획은 전혀 없고요. 네. 네, 영화 끝나면 무조건 쉴 생각이고 네. CGV가 계속 뭐 못 살게 굴면 네. CGV에 대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농담입니다. 네. 영화계와 관련된 작품도 한번 만들어. 아니요, 농담입니다. 그러고 네. 싶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칠곡 가신 아들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의 김재환 감독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대학가에서 이 수강 신청 전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빌어서 강의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른바 빌럿부터 또 돈을 주고 받으면서 듣고 싶은 강의를 거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한 대학교와 PC방.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컴퓨터엔 수강 신청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서버의 시각을 초 단위로 알려주는 시계가 가동 중입니다. 행여나 작은 시간 오차라도 있을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가 열리는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마감됐던 건데 한 명 빠져서 들어갔어요.
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학기 초마다 벌어지는 수강 신청 전쟁이지만 올해는 개설 과목이 줄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전공 선택은 지난해 1학기보다 2과목이, 지난 학기보다는 7과목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강의 수가 좀 준 느낌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제 인기 강의에 몰리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느낌이라서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교양 과목은 더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교양 과목만 이렇게 200개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도 원하는 강의를 잡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필수 과목을 못 들어 졸업을 미루게 됐다는 학생까지 나오자 급하게 정원을 늘린 강의도 있습니다.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30명으로 늘려주던가 막 그렇게 했어요.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른바 빌럿, 교수님께 빌면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이 속출합니다. 강의가 3만 원, 20만 원에 거래된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업을 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아니면은 뭐 A 과목, B 과목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고요. 갑작스러운 강의 수 축소에 대한 아우성은 두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대학들은 본부 차원에서 과목 폐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만큼 미리 강의 수를 줄여 강사비를 아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에 대한 대타협이 나온 가운데 택시 시장이 고사할 거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낸 묘수가 한국형 우버, 즉 기존 택시 서비스의 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내야 할 세부 합의 내용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풀 허용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극적인 대타협의 묘수로 찾아낸 건 바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택시 호출과 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붐을 이끈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 하나로 사용자와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버의 방식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버가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라면 플랫폼 택시는 남는 택시의 우버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는 모델입니다. 이른바 카풀 택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 공항 이동 서비스나 통학 전용 서비스, 몸이 불편한 노인들 병원 이동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단순한 현재 택시 산업의 영역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택시라는 현재 중형 택시, 모범 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2차례 4시간 허용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차량 공유업체와 택시업계 사이의 소송 등 마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국내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막혀 철수했던 우버를 포함해 대규모 해외 업체들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 몰려올 경우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 택시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국민 야식, 또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이 더 달고 짜졌습니다. 특히 치즈 치킨의 경우는 반마리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충족합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젊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 치즈 치킨입니다. 치킨에 치즈 맛을 더해 일부 업체의 주력 상품이 됐을 정도입니다. 비공개에 이렇게 너무 검색이 내부되는 게 밝혀지는 거라서 지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짜도 너무 짜다는 겁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맹점수 상위 6개 상표의 치킨을 조사했는데 치즈 치킨은 반마리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양념치킨은 3년 전보다 더 달고 더 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때 100g에 6.2g이었던 당류 함량은 40% 가까이 높아졌고 나트륨도 28% 늘었습니다. 반마리를 먹는다고 치면 당류는 하루 권장량의 25%, 나트륨은 8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더 달고 작고 짜지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비만과 그다음에 성인병인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와 메뉴가 같더라도 매장에 따라 당류 함량은 최대 4배, 나트륨은 1.6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4개 치킨 업체는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매장별 조리법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에 대해 이틀째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조금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1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장기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시설을 복구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시설물을 복구한 의도에 쏠려 있지만 북한이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로켓 발사장 폐기 문제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면서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합의문 5조 1항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동창리는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가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보고에서 시설 복구 정황을 포함하면서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에서 이 보고를 계기로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우려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렇지만 동창리 시설 공사가 지난달 중순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하노이 회담 반발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지난 9월 발언은 시설물 폐기 계획 발표였는데도 이미 폐기했다고 간주하고 시설물 복구로 설명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심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한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참관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만큼 폐기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핵 관련 시설물 300여 개가 밀집해 있는 영변 단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동창리에서만 유독 미국에 대한 반발 행보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오히려 동창리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시설물 폐기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유관국 전문가 참관 절차를 염두에 둔 현장 정리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동창리에서 나타난 특이한 행보가 북한 반발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반전의 카드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정부의 남북 사업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제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의 없이 끝난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으로 남북 협력의 속도를 내려던 정부의 구상도 벽을 만났습니다.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기는커녕 남북 경협만이라도 예외를 적용받아 보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제재 틀 내에서라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시설을 복구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준비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정작 북미 합의 없이는 기다림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임을 미국에게 설득한다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재에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동의한 타미플루의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정작 운송 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일이 지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북 물자 전달 과정에서 그 관련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련 절차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이 합의 무산 이후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남북 협력 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 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6일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측의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앞서 지난해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 유해 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내부 정치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재 60살 이상에서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상품도 선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기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연금 상품인 주택연금. 하지만 60살 이상의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 노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입 기준을 한층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을 50대까지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두 조치 모두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서도 1년 금리가 2%대인 전월세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중은행에 도입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올해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반영하는 기존 규제와 달리 모든 금융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이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안에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식품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봄을 앞두고 매장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주요 식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오늘 10일부터 식빵과 케이크, 샌드위치 등 7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추장과 된장, 맛소금, 액젓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6에서 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가 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는 16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의 세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 가운데 15%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가 줄어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18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18주간 떨어진 이후 6년여 만에 최장기 하락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표 수출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 뒤에도 대우조선의 자율적 책임 경영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서는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며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처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 신임 사장으로 이성근 현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박성현이 필리핀과 타이완 투어가 공동 개최한 더 컨트리 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성현은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2오버파를 쳐 합계 7언더파로 필리핀의 아마추어 유망주 유카사소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LPG 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4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한 박성현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필리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우승을 했고 또 필리핀 대회지만 작은 대회지만 우승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좀 더 상승세로 더 몰아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81만 5,500원 처리 완료, 이월 요금 합산 청구. 제보자가 보내주신 사진이고 문자를 받고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화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에 조심하자는 의견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644 저희가 지금은 지웠지만 땡땡땡땡 혹시나 해서 저희도 전화번호를 눌러봤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070 전화나 어설픈 사투리가 통하지 않자 요즘엔 아예 010 번호를 쓰거나 표준말로 속이려 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사기에 이제 의심은 필수가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여러분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공기에 미세먼지용 마스크 없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 서울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늘면서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전남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